아들도 못 낳는 며느리는 이제 필요 없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그 여자가 우리 집 진짜 며느리야. 당장 나가.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이 거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8년간 헌신했던 유리는 상간녀가 남자아이를 임신하자 하루아침에 쫓겨났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범한 며느리로 알려진 유리의 진짜 정체를 말입니다. 과연 수천억 재벌가 외동딸의 정체가 밝혀진 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딸만 낳는 며느리보다 아들 낳을 여자가 훨씬 낫지 않겠어? 시어머니 박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죠. 옆에는 남편 태연이 24살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고 시어머니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이건 꿈이겠지. 악몽이겠지.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뺨을 꼬집어 봐도 현실이었습니다. 8년간 바깥 며느리로 살아온 유리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사실 유리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시댁 식당 한정식집 박서방에서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죠.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를 모시며 8년간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남편 태연의 행동이 이상했어요. 회사 회식이라며 새벽에 들어오고 핸드폰을 뒤집어 놓고 자더니 급기야 유아용품까지 몰래 사오더군요. 유리가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여보, 이 영수증이 뭐예요? 베이비 페어에서 200만 원어치나 샀네요. 태연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아, 그거 부장님 아들 출산 선물이야. 중요한 거래처라서 그 정도는 해야지. 하지만 유리는 이상했어요. 태연이 그런 섬세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며칠 뒤 태연의 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결정적 순간은 일주일 전이었어요. 태연의 핸드폰에 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전화가 왔는데 화면에 하트 이모티콘까지 붙어 있더군요. 태연이 황급히 전화를 받으며 나가는 모습을 본 유리는 뒤따라갔습니다. 식당 뒤편에서 태연이 누군가와 다정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하늘아. 병원 검사 어떻게 나왔어? 정말 아들이야? 너무 기뻐서 미치겠어. 유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그리고 오늘 시어머니가 긴급 가족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리와 8살 딸 소희, 시동생 태준 부부까지 모두 모였어요.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 대를 이을 장손이 생겼어요. 8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네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태연이 젊은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여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유리보다 10살이나 어려 보이는 앳된 얼굴이었습니다. 자, 모두 인사해요. 이하늘 씨고 태연이 아들 엄마예요. 유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딸 소희가 엄마 치마를 붙잡으며 떨고 있었어요. 하늘이 뻔뻔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아, 참, 저 나이가 24살이에요. 어머님한테 들었는데 언니는 34살이시죠? 언니라고 부르는 하늘의 말에 유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10살 어린 여자가 자신을 언니라고 부르며 남편의 아이를 안고 있다니요. 시어머니가 아기를 받아 안으며 흐뭇해했습니다. 이렇게 예쁜 장손을 봤나. 코도 태연이 닮고 입도 닮았네. 역시 아들이 달라. 유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리야, 너도 이제 알 나이잖아. 8년 동안 딸 하나밖에 못 낳았으면 알아서 몸을 사려야지. 하늘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하늘이가 우리 집 며느리야. 너는 이제 필요 없어. 유리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8년 동안 얼마나 이 집을 위해 헌신했는데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식당 일하고 시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밤새 간병했잖아요. 그래서 위자료 2억 줄게. 고마워해야지. 옛날 같으면 맨몸으로 쫓겨났을 텐데. 2억이라는 말에 유리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8년의 세월이 고작 2억 가치밖에 안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태연이 유리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서로 좋게 헤어지자. 소희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새 출발해. 딸 소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쫓아요? 하늘이 소희를 쳐다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언니 딸이네. 근데 이제 새 가족이 생겼으니까 적응해야지. 시동생 태준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8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렇게 갑자기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동생 며느리 미라도 덩달아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조용히들 해. 이건 우리 집 대사야. 장손이 생긴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이야. 하늘이가 아들을 낳았으니 당연히 하늘이가 며느리지. 유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이 집을 위해 뭘 했는지 다 잊으셨나요? 식당 매출도 제가 올렸고 레시피도 제가 개발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는 음식도 다 제 손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봤자 딸만 낳았잖아.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유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8년간 살면서 느꼈던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태연이 서류 봉투를 유리에게 내밀었습니다. 이혼 서류야. 일주일 안에 서명해줘. 2억도 준비해놨어. 유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는 순간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빨리 서명하세요. 우리 아기 출생신고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순간 유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굽실거리며 살지 않겠다고요. 소희야, 엄마랑 나가자. 엄마, 우리 어디 가요?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유리는 딸의 손을 잡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내일부터 식당에 나오지 마. 이제 하늘이가 할 테니까. 집 밖으로 나온 유리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8년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난 현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리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요. 그 비밀이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아빠, 저 이혼했어요. 유리는 아버지 김 회장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대한화학그룹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은 유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김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냐? 자세히 말해봐. 유리는 8년간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멸시, 하늘이라는 24살 상간녀, 그리고 하루아침에 쫓겨난 일까지요. 내 딸을 감히 어떤 놈들이. 김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일어났어요. 아빠,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소희만 잘 키우면서 살게요. 조용히 지내? 내 딸이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 김 회장은 즉시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과장 들어와. 네, 회장님. 박태현이라는 놈 있지? 우리 유리 남편이었던 놈 말이야. 그 집안 모든 정보를 파악해. 비서실장이 당황했습니다. 혹시 영애께서 그놈들이 내 딸을 무시했어. 완전히 밑바닥까지 파헤쳐서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김 회장은 유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집에서 8년이나 참고 살았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빠를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평범하게 살다가 이런 꼴을 당했잖아. 이제 그놈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제대로 보여줄 때야. 3일 후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완료했습니다. 파일을 펼친 김 회장의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한정식 박서방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건물주가 우리 계열사 대한부동산이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식자재 공급업체도 우리 계열사 신선마트입니다. 태연이라는 놈이 다니는 회사는 중견기업 한국산업인데 우리 대한화학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입니다. 김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이 쉽겠네. 당장 임대료 계약 해지 통보하고 식자재 공급도 끊어. 한국산업과의 거래도 중단해. 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하늘이라는 여자도 조사했나? 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이 여자 진짜 이름이 최은미입니다. 지난 5년간 7명의 남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쳤어요. 뭐라고? 모두 기혼 남성들을 타겟으로 임신을 빌미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한 명당 평균 5천만 원씩이요. 김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사위를 노린 것도 네, 계획적인 사기로 보입니다. 박태연이 한정식 박서방 아들이라는 걸 미리 파악하고 접근한 거죠.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박가로 보내.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해.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유리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빠, 너무 큰일로 만들지는 마세요. 큰일? 이미 시작됐어. 내일부터 그놈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 다음 날 아침 박가에는 충격적인 소식들이 연달아 날아들었습니다. 먼저 한정식 박서방으로 부동산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임대 계약 해지 통보드립니다. 한 달 안에 나가셔야 합니다. 시어머니 박정희가 황당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계약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정책이 적용됩니다. 임대료를 월 3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올리거나 나가시거나 선택하세요. 3천만 원이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시세입니다. 며칠 후 신선마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식자재 공급을 중단합니다.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습니다. 왜 갑자기요? 5년 동안 거래했잖아요. 회사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태연의 직장에서도 날벼락이 떨어졌어요. 태연 씨,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부장님, 갑자기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대한화학과의 거래가 중단되면서 매출이 50% 줄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태연은 그날로 해고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뭐가 이렇게 한꺼번에 꼬이는 거야? 시어머니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어디 갔고? 연락도 안 돼. 그러게요. 어제부터 핸드폰도 꺼져 있고. 바로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박태연 씨 계신가요? 네, 저인데요. 이하늘 또는 최은미라는 여성에 대해서 조사 중입니다. 동행해 주시겠어요?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경찰서에서 태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 여자가 지난 5년간 7명의 기혼 남성을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당신도 피해자 중 한 명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늘이는 제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DNA 검사를 해보시죠. 아마 놀라실 겁니다. 3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태연의 친자가 아니었어요. 태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도 잃고 직장도 잃고 심지어 아이마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니요. 한편 유리는 아버지와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복수는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복수? 이건 시작도 안 했어.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야. 김 회장이 유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에 나와. 이사로 임명할 거야. 아빠, 저는 아직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제 진짜 내 실력을 보여줄 때야. 유리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그날 밤 태연은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늘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됐고 아기만 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태연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유리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예전의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큰일 났어요. 태준이 황급히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법원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식당 강제 철거 명령이 나왔어요. 이번 달 안에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네요. 시어머니 박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생겨?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장사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모든 계약이 무효가 됐대요. 새 건물주는 이 건물을 허물고 상업시설을 지을 계획이래요. 태연이 술 깬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3일째 집에서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형, 일자리 좀 알아봐줘요. 아무 곳이나 상관없어요. 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도 알아서 해요. 나도 회사에서 잘릴 위기거든요. 뭐라고? 대한화학과 거래하던 회사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며느리 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혹시 유리 언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유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미라의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언니가 나간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유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바로 그때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대한화학그룹 김대호 회장의 외동딸이 8년간 숨겨진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면에는 유리의 모습이 나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당당한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깥 식구들은 텔레비전 앞에서 얼어붙었어요. 저게 유리야? 김유리 이사는 앞으로 대한화학 신사업 부문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시어머니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벌가 딸이었다고.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김 이사는 대한화학그룹 유일한 상속자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8년간 일반인과 결혼해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다고 합니다. 태연이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내가 재벌 사위였다는 거야? 태준이 형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형이 얼마나 바보예요? 재벌가 딸을 차버리고 사기꾼한테 속았으니. 바로 그때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결혼 사기범 최은미가 해외 도피 중 체포됐습니다. 지난 5년간 7명의 기혼 남성을 상대로 총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하늘의 모습이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하늘이가 우리를 속인 거야? 아기도 태연이 아이가 아니고. 경찰은 최은미가 가짜 임신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였다고 밝혔습니다. 태연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 끝났구나. 다 끝났어. 그날 오후 유리는 대한화학 이사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회사였지만 금세 적응했어요. 김 과장이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이사님, 박가 관련 조치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한정식 박서방은 다음 주에 폐업합니다. 박태연은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는 상태고요. 유리가 잠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과한 건 아닐까요? 이사님 지시가 아닙니다. 회장님 직접 명령이셨어요.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이사님, 박태연 씨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거절하세요. 하지만 계속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리는 한참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5분만 만나드리겠어요. 잠시 후 태연이 이사실로 들어왔습니다. 며칠 사이에 완전히 초췌해진 모습이었어요. 유리야, 아니 이사님. 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유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회요? 당신이 저에게 기회를 줬나요? 그때는 내가 미쳤었어. 하늘이한테 속은 거였어. 그건 당신 문제죠. 저와는 상관없어요. 태연이 더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8년을 함께 살았잖아. 그 정도 쌓인 게 없어. 8년요? 그 8년 동안 당신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않나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요. 한 번도 휴일이 없었죠. 시어머님은 저를 가족이 아니라 일꾼 취급했고요. 태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24살 여자가 나타나자 저를 하루아침에 내쫓았어요. 8년이 그렇게 가벼웠나요? 내가 어떻게 보상할까? 뭐든지 할게. 보상이요? 이미 늦었어요. 유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태연이 나간 후 유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고층 빌딩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소희였어요. 엄마 언제 와요? 곧 갈게. 오늘 맛있는 거 해줄까? 좋아요. 엄마가 만든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전화를 끊고 유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태연아, 정신 차려. 태준이 형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태연은 3일째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어요. 뭐야, 왜 깨워?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하늘이 사건 관련해서 조사받으러 오래. 태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하늘이가 뭘 잘못했다고. 형은 아직도 몰라요? 그 여자가 사기꾼이었다고. 경찰서에 도착한 태연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사관이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였어요. 최은미, 일명 하늘이라는 여자입니다. 지난 5년간 7명의 기혼 남성을 속였어요. 수사관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남자들 모두 당신처럼 속았습니다. 임신했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뜯어냈죠. 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아기는요? 아기요? 그 아기는 전 남자친구 아이예요. DNA 검사 결과 당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태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네, 완벽한 사기였습니다. 이 여자는 미리 당신의 신상 정보를 조사했어요. 한정식 박서방 아들이라는 것, 부인과 딸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접근했습니다. 수사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목표는 간단했어요. 당신을 이혼시키고 재산을 뺏는 것이었죠. 하지만 우리 집에 재산이 뭐가 있어요? 식당이 있잖아요. 그 여자는 당신 어머니가 식당을 물려줄 거라고 계산했던 겁니다. 태연이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게 계획이었구나. 네, 하지만 예상 밖의 일이 생겼죠. 당신 전 부인이 재벌가 딸이었다는 것은 몰랐던 것 같아요. 수사관의 말에 태연은 더욱 절망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가족들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하늘이가 사기꾼이었어. 아기도 내 아이가 아니래.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유리를 내쫓고 사기꾼을 받아들인 거였어? 태준이 분노했습니다. 엄마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왜 그렇게 성급했어요? 유리 형수님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이미 늦었어.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편 하늘은 태국 방콕의 한 호텔에 있었습니다. 가짜 여권으로 출국했지만 한국 경찰의 수배망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호텔 방에서 돈을 세고 있던 하늘에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룸서비스입니다. 문을 열자 태국 경찰이 들어왔어요. 최은미 씨 체포합니다. 하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에요? 한국에서 결혼 사기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동행해 주시죠. 하늘은 수갑을 찬 채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재판정에서 하늘의 죄상이 낱낱이 밝혀졌어요. 피고인은 지난 5년간 계획적으로 기혼 남성들을 접근했습니다. 모두 7건의 사기 사건으로 총 피해액은 3억 원에 달합니다. 검사가 하늘의 수법을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임신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했습니다. 이혼을 종용하고 재산 분할을 요구했죠. 하늘이 변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했어요. 박태현 씨를 진심으로.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하늘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모에는 태연의 신상 정보와 재산 목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은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하늘이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소리쳤습니다. 태연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태연은 법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그 무렵 태연은 직업소개소를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대기업에서 10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만두셨죠? 구조조정으로 해고됐어요.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요즘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청소라도 할게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추천서도 없었거든요. 집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식당도 문을 닫았고 태준도 해고당했어요. 시어머니가 하루 종일 한숨만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유리를 붙잡을 걸 그랬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예전의 며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태연이 술집에서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유리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앞으로 기업인 육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특히 이혼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울 예정이에요. 유리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연이 텔레비전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옆에 있던 손님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 대단하네요. 재벌가 딸인 줄도 모르고 무시했던 남편이 있다던데. 그게 나야.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연은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모든 걸 잃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어요. 오늘부터 대한화학 이사로 임명된 김유리입니다. 기자회견장에서 유리가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이사님, 8년간 숨겨진 결혼 생활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거든요. 이혼 사유가 무엇인가요? 가치관 차이였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은 드릴 수 없어요. 앞으로 경영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기업인 육성에 특별히 관심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유리는 아버지 김 회장과 함께 회장실로 갔습니다. 어떤 기분이냐? 떨리지만 좋아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됐다. 너한테 맡길 프로젝트가 있어. 김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창업지원재단을 만들어라. 예산은 100억 줄게. 100억이요? 너무 큰 돈 아닌가요? 내 경험을 살려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라. 특히 이혼한 사람들 말이야. 유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다음 날부터 유리는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전에는 경영회의,
오후에는 재단 설립 준비, 저녁에는 각종 모임 참석이었어요. 언론에서도 유리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벌가 외동딸의 화려한 복귀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졌어요. 김유리 이사는 8년간 시댁에서 평범한 며느리로 살았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와 시댁의 차별 대우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알려졌다. 바깥 사람들은 이런 기사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재벌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너클 잃은 채 중얼거렸어요. 태준이 분개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어요? 유리 형수님이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 한편 유리는 새 사무실에서 재단 설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어요. 재단 이름 좋네요. 이사님. 김 과장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할까요? 이혼한 사람 중에서 창업 의지가 있는 분들로 해주세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우선으로요. 며칠 후 희망재단 론칭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참석했어요. 유리가 연단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도 환경도 과거도 상관없어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 역시 8년 전에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앞에 서 있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유리에게 다가왔어요. 이사님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도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우는데 용기가 생겨요.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어요. 재단에 신청해 보세요. 그날 저녁 유리는 딸 소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네요. 유명해졌어요. 응, 엄마가 좀 바빠졌지. 소희는 괜찮아? 네, 좋아요.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지내요? 유리가 잠시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빠는 아빠 일이 있을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엄마, 저는 엄마가 행복하면 좋겠어요. 유리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엄마도 이제 정말 행복해. 그 무렵 태연은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을 나와서 대기업에서 일했던 사람이 이제는 삽질을 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힘들죠? 젊은 인부가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손이 너무 고우신데 원래 뭐 하셨어요? 회사원이었어요. 그럼 왜 여기서 일해요? 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인부들이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야, 저 여자 대단하네. 재벌가 딸이래. 화면에는 유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유리 이사는 오늘 창업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재단을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옆에 있던 인부가 말했습니다. 저런 여자와 결혼한 남자는 정말 운이 좋겠네. 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태연의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이었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태준이 어머니를 돌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유리 형수님한테 사과드려요. 지금 와서 무슨 면목으로.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런 좋은 며느리를 내가 내쫓았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리는 이미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유리는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집이었어요. 딸 소희가 잠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엄마 아직도 일해요? 응, 조금만 더.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죠? 유리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이제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유리는 과거를 완전히 뒤로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깨어나지 않아요. 태준이 울먹이며 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의사 말로는 뇌출혈이래요. 수술해야 한대요. 태연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가족들이 모여 있었어요.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깨어날 가능성은 50%입니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태연이 무릎이 꺾였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때문이야. 그때 병원비 담당자가 왔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3천만 원 필요합니다. 가족들이 당황했습니다. 3천만 원이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보험은 일부만 적용되고요. 나머지는 본인 부담입니다. 태준이 형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 돈을 어떻게 구해요? 모르겠어. 나도 빈털털이야. 그들은 친척들에게 돈을 빌리려 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바깥의 몰락 소식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한편 태연의 전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연이 그거 알아? 재벌 사위였는데 스스로 차버렸대. 정말? 그럼 지금 완전 바보 된 거네. 대한화학 회장 딸이었다니까. 그걸 모르고 바람 피우고.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태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저씨, 소문 들었는데 재벌 사위였다면서요? 옆에 있던 인부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복을 차버리고 여기서 삽질하고 있으니. 태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현장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태연은 텅 빈 냉장고를 바라봤습니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전기도 끊겨 있었어요. 그때 문 앞에서 소음이 들렸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밀린 월세 언제 줄 거예요? 6개월이나 밀렸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구할게요. 다음 주까지 안 주면 나가세요. 더 이상 못 참아요. 집주인이 가고 나자 태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그 무렵 시동생 태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직 후 아무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거든요. 여보, 우리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부인 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형도 이 상태인데. 그때 미라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라도 유리 언니한테 사과하러 가지 않을까요? 지금 와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실까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며칠 후 태준 부부는 대한화학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1층 로비에서 제지당했어요. 이사님은 면회를 사절하신다고 합니다. 제발 한 번만요. 사과드리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로비에서 기다렸지만 유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유리가 퇴근하는 모습을 봤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있었죠. 태준이 뛰어가서 소리쳤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유리가 차창을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형수님한테 너무 미안해요. 유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요? 형이 완전히 망했어요. 어머니도 쓰러지셨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유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선택한 길이에요. 책임지고 사세요. 차가 떠나고 태준 부부는 그 자리에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태연은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모든 게 끝났구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어요. 어머니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빨리 오세요. 태연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장례식장에는 친척 몇 명만 왔습니다. 가난해진 박가를 찾는 사람은 없었어요. 태연이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비용도 없어서 간소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때 동네에서 제법 이름 있던 한정식 박서방 사장의 마지막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태연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어머니도 잃고 집도 잃고 가족도 잃었어요.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유리야,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유리 부회장님. 대한화학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리가 부회장으로 승진한 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리는 당당하게 인사했습니다. 1년 만에 이사에서 부회장까지 오른 거였어요. 아버지 김 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유리가 정말 대단해. 앞으로 이 회사는 내가 이끌어가야 해. 네, 아버지.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김 부회장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한 기업인이 유리에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에요. 파티장 한편에서는 기자들이 유리를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과거 결혼 생활에서 얻은 교훈이 있으시다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는 것도요. 기자들이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희망재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외 진출도 준비하고 있어요. 파티가 끝난 후 유리는 딸 소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고마워, 소희야. 엄마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소희 덕분이야. 엄마, 그런데 아빠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유리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소희야, 아빠는 아빠 길이 있을 거야.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돼. 그 무렵 태연은 노숙자 쉼터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갈 곳이 없었거든요. 쉼터 사회복지사가 태연에게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해드릴 수 있어요. 청소일이지만 고맙습니다. 뭐든지 하겠어요. 태연은 이제 오피스텔 청소원이 되었습니다. 한때 대기업 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이제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청소하던 건물 로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유리 부회장님이 오늘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준비 잘해주세요. 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유리가 나타났습니다.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수행원들이 따라오며 안내했습니다. 태연은 청소 도구를 들고 구석에 숨었습니다. 유리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유리의 눈에 띄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태연을 바라봤어요.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태연은 고개를 숙였고 유리는 표정 변화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태연은 쉼터로 돌아와서 울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노숙자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왜 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저씨 말투가 좀 다르네요. 원래 뭐 하셨어요? 회사원이었어요. 그럼 왜 여기 있어요? 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부끄러웠거든요. 며칠 후 텔레비전에서 유리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김유리 부회장은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선정됐습니다. 화면에는 시상식장에서 상을 받는 유리의 모습이 나왔어요. 부회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아버지를 만났고 좋은 딸을 낳았죠.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진짜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에 대한 원망은 없으신가요? 원망보다는 감사해요.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거든요. 태연이 그 인터뷰를 보며 더욱 절망했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 사람이 됐구나. 한편 시동생 태주는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일이었어요. 부인 미라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애들 학비도 못 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형수님한테 미안하다고 편지라도 써볼까요?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태주는 정성스럽게 사과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유리는 이미 과거를 완전히 정리했었거든요. 이제 그들은 그저 기억 속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그해 연말 유리는 대한민국 경제대상을 받았습니다. 최연소 부회장이자 최고의 경영인으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시상식에서 유리가 소감을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준 모든 분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힘든 시기를 함께 버텨준 제 딸에게도 감사합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증명하고 싶었어요. 나이도 성별도 과거도 한계가 될 수 없다는 걸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딸과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소희야, 엄마가 이렇게 된 건 다 소희 덕분이야. 소희가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 엄마,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죠? 그래, 정말 행복해.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유리는 과거를 완전히 뒤로하고 찬란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3년 후 유리는 대한화학그룹 회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김 회장이 은퇴하면서 경영권을 물려받은 거였어요. 취임식장에서 유리가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한화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더욱 힘쓰겠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재계 최연소 회장의 탄생이었어요. 그날 오후 유리는 희망재단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3년간 재단을 통해 500명의 사람들이 창업에 성공했어요. 회장님, 오늘도 많은 신청서가 들어왔어요.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한 명 한 명 꼼꼼히 검토해 주세요. 정말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려야 해요. 그때 직원이 한 신청서를 따로 빼서 보여줬습니다. 이분은 좀 특별한 경우예요. 어떤 분이에요? 박미라라는 분인데 신청 동기가 좀. 유리가 신청서를 받아봤습니다. 시동생 며느리 미라였어요. 신청 동기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회장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는 어리석었고 무지했어요. 지금도 용서를 구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이들만은 굶주리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유리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분 어떻게 할까요? 일단 면접을 잡아주세요. 일주일 후 미라가 재단 사무실에 왔습니다. 옷차림이 초라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유리가 직접 면접을 봤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싶어요.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가족 상황은 어떠세요? 남편이 공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이 적어요. 아이 둘 키우기가 빠듯해서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유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거 일은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요. 정말 도와주실 거예요? 네, 도와드리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라가 긴장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해요. 그리고 성공하시면 다른 분들도 도와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어요.
유리는 미라에게 창업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몇 달 후 미라의 반찬 가게가 문을 열었어요. 손님들이 맛있다며 찾아왔고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라가 유리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어요. 회장님 덕분에 새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 감사하겠어요. 유리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무렵 태연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쉼터에서 나와 작은 고시원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태연이 길을 걸어가다가 큰 건물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대한화학 본사였어요. 건물 앞에는 유리의 대형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태연이 포스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대단해졌구나. 지나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분 정말 대단하시죠. 이혼 후에 저렇게 성공하시다니. 그런데 전 남편이 바보였다던데요. 재벌 사위인 줄도 모르고 바람 피우고. 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편 유리는 국제회의에 참석차 해외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초청받은 거였어요. 공항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해외 반응은 어땠나요?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한국 기업인에 대한 관심이 높더군요. 앞으로 해외 진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내년에 미국과 유럽에 지사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날 저녁 유리는 딸 소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희는 이제 중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저도 엄마처럼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럼 열심히 공부해야지. 네, 엄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유리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어요. 유리는 과거를 완전히 떨쳐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김유리 그 자체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유리는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창업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시아 전체요? 네, 한국에서 성공한 모델을 다른 나라에도 전파하는 거예요. 정말 큰 사업이 되겠네요.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죠. 회의가 끝나고 유리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딸 소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했는데 우리 엄마가 제일 멋있다고 했어요. 정말? 고마워, 소희야. 엄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도 소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유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저녁 무렵 유리는 희망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유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저 작년에 도움받아서 카페 창업한 김영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사업은 어떠세요?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이제 2호점도 준비 중이에요. 축하해요. 정말 대단하세요. 회장님 덕분이에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정말 고마워요. 유리는 그 여성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리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불빛으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기사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네요. 항상 존경합니다, 회장님. 유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완전히 추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추억마저도 현재의 자신을 만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딸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유리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구나.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이었다니. 소희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일 학교에서 장래 희망 발표하는데 저는 엄마 같은 사업가가 되겠다고 할 거예요. 그래?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엄마처럼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유리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엄마의 진짜 보물은 바로 너야. 그날 밤 유리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생각했어요. 복수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용서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또 바쁜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미래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입니다. 8년간 헌신했지만 하루아침에 버림받은 유리처럼 인생은 때때로 불공평하고 잔혹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련이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기회는 옵니다. 나이도 환경도 과거도 한계가 될 수 없어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해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서가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도 유리처럼 자신만의 빛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